2부입니다. 2부 콜드워입니다. 파벨 포블리코브스키 감독의 2018년 작품이죠. 지난 2월 7일 개봉했고요. 2월 7일 아닌가? 갑자기 또 모르겠네. 네, 2018년도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했고요. 감독상이었나요? 네, 감독상에 탔죠. 그렇습니다. 네, 아카데미에 3개 부문에 노미네이션 돼 있죠. 2월 7일 맞네요. 천재야? 네, 아카데미에는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촬영상. 촬영상 이렇게 노미네이션 되었습니다.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네. 하지만 아무래도 네, 외국어 영화상으로 이다로 외국어 영화상을 한번 받았던 감독이라서 상대적으로 연속해서 주기에는 사실 이 사람의 선택이라는 게 네.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주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음. 로마가 되게 강력한 후보잖아요, 지금. 음, 다른 시상식에서 이미 그런 부문들의 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드워 너무 좋다. 아, 원래 그걸로 소개하시기로 했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콜드워 빠돌이 펭귄맨입니다. 콜드워 보시고요. 네. 2번 보시고요. 3번 보세요. 네, 3번도 보시고요. 아, 저는 네, 제가 또 오랜만에 네. 극장에서 거의 자는데 항상 콜드워 중간에 깜짝 놀라면서 벌떡 일- 일어나셨나요? 네. 저 진짜로 벌떡 일어나다시피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극장에 이제 네. 한 3명이서 봤거든요. 음, 제 앞에 한 두 커플이 하나 앉아 있었고 제가 뒷줄 정도에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음, 등만 살짝 기대 거의 일어나다시피 영화를 봤습니다. 아, 명작이죠. 명작인 것 같아요. 저는 자다가 깨진 않았지만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이. 음, 그런 적은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극장에 나와서. 저는 사실 극장을 나와서 그 영화의 좋고 나쁘고 이거랑 상관없이 집에 가는 길은 즐거워요. 집에 가니까 아니요, 그냥 이제 제가 좀 영화를 늦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대가 좋은 거구나. 네, 그쵸. 그 시간대 이제 도로도 거의 비어 있고 사람도 아무도 안 다니고 물론 이제 자세히 멀리 보면 저 멀리에 몇 명이 있지만 같은 부류잖아요.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엄청 다른 부류죠. 아, 그래요? 거기서 영화관에 나오는 사람과 저쪽에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아, 같은 부류라면 같은 부류인데 이제 좀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택시들이 지나가다 자꾸 내 앞에 선다. 보통 걸어서 오시나요? 아니요. 그 주차장에 가는 길에 그 차를 약간 극장에서 약간 멀리 대나요. 그 시간에 걷는 것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안 좋은 영화를 봤을 때도 뭔가 그 뒤에 기대할 게 있으니까 좋네요. 그쵸. 그래서 해피 데스데이 투유를 봤을 때는 근데 그날은 또 너무 추워서 화가 나더라고요. 걷는 거조차 화가 났다. 추워 그러면서 줄거리나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빅토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후에 2차 대전이 끝난 47년도인가? 그때 폴란드에서 이제 민속 음악을 조사하고 또 이거를 이제 자랑스러운 폴란드의 전통으로 약간 되살리는 마주르카 극단이라는 걸 이끌게 돼요. 뮤지션인데 이 사람이 뽑는 그 극단의 단원들을 뽑는 오디션에서 줄라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줄라는 시골 출신도 아니고 또 아버지를 찔러서 이미 약간 보호 감찰 중인 그런 미스터리한 소녀인데 설명할 수 없는 매력으로 이 빅토르를 단숨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줄라는 곧 공연단의 센터가 되고 그쵸? 네네. 근데 샌드라고 그쵸. 하니까 아이돌 무슨 같죠? 아이돌 같. 거의 센터고 또 빅토르와 이제 연애도 하게 되는데 극단은 굉장히 반응이 좋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극단에서 그 전통 민요에 대한 반응이 좋은데 여기에 우리 혁명과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내용도 조금 넣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 순수 슬라브인들의 우월성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당시 공산주의적인 접근이에요. 그쵸? 예술을
선전의 도구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단 막을 수가 없었던 게 하나고, 또 줄라도 이제 극단에 가입하는 조건의 하나로 빅토르의 동향을, 그 정부 인사지만 극단에 관여를 하고 있는 카츠마릭에게 보고하는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또 빅토르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빅토르에게는 폴란드에서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동베를린에 공연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빅토르가 줄라와 함께 자유주의 진영으로 도망치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줄라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빅토르는 혼자 넘어가게 됩니다. 2년 후에 파리에서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로 살아가고 있는데, 줄라도 파리에 공연을 온 김에 둘이 재회를 하게 되죠. 그러나 둘이 일단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쉽게 키스를 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다시 다음 해에 유고슬라비아의 또 마주르카 극단이 공연을 가는데, 빅토르가 줄라를 만나러 거기에 가죠. 거기서 이제 카츠마릭과 친근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공연을 보는 도중에 비밀 경찰들에게 연행이 돼요. 다만 이 경찰들이 그 사람을 이제 모스크바로 보내지 않고 자그레브로 보내서 다시 파리로 돌아갈 수 있게 풀어줍니다. 그렇지만 지역 이름 어렵네요. 그쵸. 그치만 이제 줄라와는 만나지 못하고, 줄라도 그 관객석에 있는 빅토르를 보지만 둘은 뭐 대화를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난 게 2년 후에서 파리인데, 이제 줄라는 이탈리아인과 결혼을 해서 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이유는 빅토르와 만나기 위해서. 빅토르는 영화 음악 작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둘이 드디어 함께 파리에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줄라는 뮤지션이니까, 공연자니까 빅토르의 제안으로 이제 프랑스어로 된 음반을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둘의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져요. 뭐 무관심과 질투 사이 어딘가에서 약간 어긋나고, 또 줄라가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게 되죠. 줄라 없이 괴로워하던 빅토르가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를 하고 처벌을 각오를 하고 배신자로서 폴란드에 다시 돌아가는데, 아오지 탄강 같은 곳으로 보내지는데, 이걸 아직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 캠프?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약간 감옥이면서 거기서 억지로 이제 그 공간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묘사를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그냥 아우지 땅. 아오지 탄강인 거죠. 미리급과 스파이 혐의를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면회를 간 줄라가 빅토르의 힘든 삶과 망가진 손가락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내가 너를 여기서 꺼내주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줄라가 빅토르를 꺼내주기 위해서 카츠마릭과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으며, 행복한 가수인 척 살아가고 있지만 술없이 버틸 수 없는 망가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빅토르가 다시 줄라를 구해줄 계획을 세우게 되고 둘이 도망쳐요. 도망쳐서 영화 전반부에 잠시 등장했던 어떤 시골에 버려진 성당? 신전으로 가서 둘이 혼인서약을 올리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약을 나눠 먹고 영화가 끝이 나죠. 뭐 사실 이 영화가 이야기로만 생각하면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줄거리도 그렇고, 뭔가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랑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한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서로 딴 여자 딴 남자도 만나기도 하고, 되게 간헐적인 그쵸. 만남이었죠. 사실 이 시간 텀 자체가 굉장히 간헐적인 만남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 뭔가 절실해 보인다기보다는 이상해 보이는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콜드워라는 영화는 뭐 말 그대로 냉전 시대의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고, 그냥 영화 시작 장면부터 초반 장면부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이 결혼 서약을 하는 성당, 버려진 신전이 있고, 이 이야기는 제목으로 명확하게 콜드워, 냉전 시대에 관한 이야기란 얘기를 하고 있고, 냉전 시대란 결국에는 이념을 바탕으로 이제 세력이 나뉘어서 전투를 하는 거고, 그것은 이념이란 거는 결국에는 이 시대의 종교인 것처럼 보여요. 그 과거에 이제 종교 전쟁을 했었다면은 이제 그게 인간이 신을 버리면서 버려진 신전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신에 관한 것들은 먼지 속으로 묻어두고, 이제 그들을 대신하는 이미지, 신을 대신했던 이미지, 벽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간신히 보이는 그 이미지를 그 이념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벽에는 이제 지도자들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음. 다수의 사람이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차 같은 데도 그런 게 있고. 네네네. 어쨌든 뭔가 이념적인 이미지들이 음. 그 신의 이미지를 대신하고 있는 공간들처럼 보이고 이 영화에서는 촬영이 정말 멋진데 그 이미지들이 나라에 따라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도 보여요. 음. 공산권 국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게 그려져 있는 거대한 인물들, 영웅들, 이 인민의 스탈린. 지도자들, 굉장히 패턴화된 이미지들,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인물들이라든지 정말 인민으로 존재하는 인물들이 바둑판처럼 나열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반해서 프랑스 쪽이나 이제 자유권 국가로 넘어가면은 그 이미지 배경들도 좀 더 뭔가 자유분방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을 내는데 그 두 가지가 뭐가 더 낫다기보다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 민속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패턴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사실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프랑스에서 가서 그 자유로운 곳에서 재즈 음악과 함께 카메라가 이리저리 휘청이면은 그것 또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사실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이념이란 것들이 그렇게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4대 3에 가까운 프레임이 주는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4대 3 화면이 폴란드에 있을 때 굉장히 갑갑해 보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사실은 갑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그게 대비가 되는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휘청이는 카메라가 뭐 춤을 추는 인물들을 쫓아간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되게 프레임 바깥으로 벗어날 듯 한데 절대 못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맞아요. 약간 이들이 그렇게 국경을 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뭔가 자유로운 것을 함께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화면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 정말 화면 자체가 빡차게 구성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촬영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점들이 이제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은 다수의 장면에서 이제 헤드룸이 굉장히 넓은 이런 거는 이제 이다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 만나게 되는 그 버려진 신전처럼 이 영화에는 그 헤드룸의 공간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답답한 동시에 또 뭐 부재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죠. 그 곳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그 지도자들의 그림 같은 것이거나 혹은 비어 있을 때도 있고요. 네네, 비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창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인식시켜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주인공이 서 있는 그 장소가 있고 주인공의 뒤나 앞이 다른 세계처럼 보이게 만드는 면이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이 영화에서 아까 제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컷은 거울 장면이었어요. 남자 주인공과 그 애인 말고 파트너 다른 그 선생님. 같은 다른 선생님 둘이서 이제 그 등을 기대고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분절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피사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두 인물에게 초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뿌에서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거울 속이나 아니면 그 앞에 컨트라스트가 너무나 약해가지고 아예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그 샷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 하는데 그게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내는 점이 있어요. 그 컷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이제 정말 놀래켰던 장면은 둘이 떨어지고 나가지고 영화 음악 작업을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감독은 영화의 이미지를 두 번 보여주죠. 첫 번째는 이제 그림자가 보이고 그 그림자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의 집에서 바람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그림자라는 존재가 그 무형의 존재가 육신을 가지고 그 창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음악 중에 일부 선율을 제외했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장면을 재생을 하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그림자가 나오고 창문이 열려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화면 반대편에서 문이 열리면서 그림자가 하나가 길게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줄라죠. 줄라가 이제 마치 뒤에서는 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 완벽히 영화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물의 귀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그 영화 안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뱀파이어였기 때문이고 그 그림자를 대신해서 이제 들어오는 게 줄라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사실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코폴라의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코폴라 영화 중에 가장 저평가된 영화라고도 생각하고 그 영화의 주제는 이 영화의 주제와 같아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네. 코폴라의 드라큘라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신에게 버림받았고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사실 그 영화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배경이 영화가 처음 탄생하던 해예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상영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림자로서 처음으로 그 여자를 찾아가는데 그 약간 반대죠. 남자가 그림자로서 이제 찾아가는 게. 예, 반대고 그 사랑이 되게 뭐랄까 좋아 보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뱀파이어가 일단은 얘기하고 있는 게 당연히 시간을 뛰어넘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불멸의 존재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미 죽은. 이미 죽은 거고 너무나 쉽게 필름처럼 너무나 쉽게 타버리고 인화물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뱀파이어와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영화는 메타포로 활용을 그 사랑에 활용을 하는 영화인데 어쨌든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이 콜드워의 줄라의 등장이 전 어쨌든 과거에서 일종의 잊혀졌지만 사실 잊혀질 수 없는 존재가 살아 돌아오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 뱀파이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버려진 신전 같은 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 과거의 줄라가 보여줬던 이미지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줄라가 이단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아버지를 칼로 찔렀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게 실제로 그녀의 과거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이야기만 듣는 걸로만 하면은 그리고 오디션 장면 지나고 나서 이제 둘이 연인 관계가 되기 전에 그 동료화하는 말에서도 뭔가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심장에 관한 단어, 헐트 뭐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뭔가 그녀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영화를 본 지 좀 돼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게 됐고 예를 들면은 또 다른 대표적인 장면이 아까 이제 잠깐 클립을 좀 찾아봤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시인. 네, 그 시인한테 이게 빅토리가 도대체 잠깐 사귀었던 시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뜻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사랑에는 시간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그 둘의 사랑이 그 코폴라의 드라큘라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드라큘라라는 작품의 대표적인 대사가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좀 명확하게 안 나는데 그 시간을 건너서 왔다는 얘기를 해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건너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도 거리 아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너를 기다려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계속해서 이 여자를 기다려왔고 이 기다림은 끝없는 기다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끝없는 기다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기다림을 다 끊어냈죠. 네, 기다림이 다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 영화에 기다림이 없는 만큼 긴 기다림인 거예요. 왜냐면 그 연수를 다 보여주잖아요. 몇 그래서 년, 몇 년. 수년간의 기다림이 다 생략돼 있고 생략돼 있는 거예요.
기다림만 둘이 같이 썼던 순간만 모아두면 이런 영화가 되는 건데 음. 초반부에 뭐 물론 이제 뭐 만나는 과정 이런 거 음. 생략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그 기다림의 과정들이 제거돼 있는 영화고 그 고도라는 거리 안에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 때 이념이 신을 대체한 사회 안에서 이제 신을 기다리듯이 고도를 기다리듯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신이 아닌 정말 그녀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니아가 아니라 시리 죄송해요. 시니아라는 사람을 찾지 못해. 어쨌든 민감하네.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시리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뱀파이어라는 존재가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이면서 그 신에 되게 대칭되는 존재거든요. 카톨릭에 보면은 이제 예수가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는 것처럼 사실 뱀파이어도 자기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거든요. 혹은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에이즈에 대한 은유로 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뱀파이어가 의미하는 몇 가지 층위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코폴라의 드라큘라의 사랑은 굉장히 집착적이고 파괴적이고 포악하고 신에게 버림받은 사랑이에요. 그게 그려내는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콜드워랑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콜드워도 이게 사실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중에 큰 거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이 그들을 방해하는 거고 거기에 대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문제없다는 말처럼 운명을 거부하는 그런 파괴적인 면이 있는 사랑이 그려지죠. 엔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엔딩이요? 우리가 비극적인 네네. 사랑의 엔딩. 근데 저번에 어쨌든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저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죠, 이 영화. 해피엔딩이라고. 저희는 해피엔딩을 주장하는 해피엔딩입니다. 네, 해피엔딩인데 저도 약간 뭐 해피엔딩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되게 유사한 감상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크게 말하면 이들이 불행했던 주요한 요소가 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어떤 이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 어쨌든 사람들의 가장 뭐랄까 그런 거에 신경 쓸 여력도 별로 없는 방금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일상에 있는 노래와 춤을 이제 선전에 이용을 하면서부터 이게 뭔가 더 비극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런 노래나 춤들이 영화의 오프닝에서 우리가 보지만 되게 평범한 가난, 삶, 뭐 사랑, 또 특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되게 인류의 보편적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주제들이고 줄라가 오디션에서 추가로 불렀던 가요에도 나오죠. 그건 네. 러시아 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로부터 배웠죠. 그쵸. 영화로부터 배운 그 공연에도 삽입되고 뭐 그런 심장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노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되게 전쟁을 막 겪고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고 좀 시기와 상관없이 살아남는 주제인 건데 또 예외 없이 슬픈 주제들이기도 하죠. 네. 이 줄라와 빅토르의 비극적인 상황과 또 그들이 처해 있던 시대라는 것 때문에 이 노래들이 되게 공명하는 것 같고 더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기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이 여기에 매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비극조차도 결국은 이 비극이야말로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꼭 절대 가치라는 게 아니지만 그런 의심들 속에서도 이게 약간 희망처럼 보이는 그런 결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네네.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이 엔딩이 다른 세상으로 버림받은 세상에서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이야기 같아서 해피엔딩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 나올 법한 벤치에 앉아서 풍경을 큰 바라보다가 나무 옆에 있는 벤치에 네. 앉아서. 예, 그들이 죽기 위해서 먹었던 음. 수면제. 또 잠이라는 게 또 영화의 또 다른 메타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인셉션. 네. 그래서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 건너편이 풍경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스크린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저쪽에서 보는 풍경이 더 좋다고 말했던 거는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풍경이 아닐까. 이들이 스크린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혹은 스크린 밖으로 빠져나오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이 영화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커스와 컨트라스트로 나눠져 있는 분리된 단절된 세계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세계로 나온 것만 같아가지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슬프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제 그러고 나서 죽으면은 그래도 해피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렇게라도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다면 뭐 나름의 해피엔딩이 될 수도 네네.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쨌든 해피엔딩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영화는 촬영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화면을 굉장히 골고루 쓴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화면 때문에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사방으로 가도 막혀 있는 화면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잠시 동안 주인공들이나 주인공이 보는 것들이 약간 미끄러져서 화면 밖으로 나갈 때 되게 당치도 않지만 약간의 희망을 품게 되는데 그게 결국 다음 씬에서 또 어김없이 실패인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점에서 좀 재밌죠. 예를 들면 줄라가 막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실 너를 찌르고 있었어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빅토르가 막 화를 내니까 뭐 물에 뛰어들어서 줄라가 심장을 부르면서 그냥 물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도망치는 계획이 실패하죠. 뭐 파리에서는 생강에서 배를 타고 노트르담과 뭐 거기 있는 큰 건물들이 막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막 바람에 머리도 휘날리고 하지만 그들의 파리에서의 생활도 사실은 답답한 권태가 찾아오게 되고 사실 권태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회에서도 사람의 재밌는 점인데 이 자유가 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는 그 공산주의 이미지 안에서는 너무나 정형화돼 있어서 갇혀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진짜 맞아요. 휘청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뭐랄까 신을 대신하고 있는 이념들 중에 그 두 가지 어느 하나도 이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맞아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신을 대신하는 이념이 이들에게 뭐랄까요?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줄라에게 이 남자 주인공이 딴 남자 찾아라 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아직 이런 사람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 사람들이 그런 대사가 이제 단순히 이제 1차적으로 남자에 대한 얘기지만 그런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그래서 이제 또 그 엔딩이 더 다른 이들을 통해줄 수 있는 세상으로 간 것은 아닐까 다른 세상으로 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랬으면 것 같아요. 좋겠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사실은 이제 되게 광기와 같은 전체주의와의 전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종전되었고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세상에서 전체주의가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인간이 특정한 이념으로 규정되는 게 냉전 시대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약간 또 다른 전체주의처럼 작용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현대의 자의적인 이념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공간이랑 결국에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뭐랄까 이들이 서 있는 그 공간을 제외한 그 다른 곳들이 다 다른 곳처럼 보이는 거를 콘트라스트나 아니면 이제 그 포커스 때문에 다른 공간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 공간들을 구분하는 게 프레임 이미지 안에 프레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문이나 네네, 창문이나 거울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창문이 여기서 나온 창문들은 대체로 다 마치 신의 존재 혹은 신의 부재 둘 중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걸 보여주는 밝은 창문들을 많이 보여주고 빛이 새어서 들어오는 그런 창문들이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들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그래서 창문에 보통 뭐가 없는데 그 프랑스에서 폴란드 대사관에 갔을 때만 그 창문 안에 에펠탑이 명확하게 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또 이 창문이 레이어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이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자의적으로 세상이죠. 이제 그 대사관 안만 폴란드고 그 밖은 파리인 거니까 그런 차이 같은 것도 보여주고 또 다른 창문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예외적인 창문은 그 줄라와 빅토르가 결혼하는 신전의 그 위로 뚫려 있는 원형의 구멍인 것 마치 같아요. 우물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 같은. 네네네. 결국에는 이게 영화 초반에 나왔던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 관리가 오줌을 싸는 장소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버려진 신전인데 그 냉전이라는 분리된 사회에서 두 가지 이념 안에서 모두 다 정착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돌아가는 잊혀진 장소처럼도 보이고요. 정말 그 신의 눈이 보이지만 이제 다 벽이 녹슬어가지고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얼굴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얼굴인지. 그런 곳에서 이제 그들이 결혼을 하고 뭔가 죽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신의 품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결국에는 그녀가 혹은 그가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새드 엔딩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신에게 갈 수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다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존재는 이념에도 버림받았고 신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줄라는 뭐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도망온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 같은 거 생각하면은 운명적으로 비극적인 그 오피리어를 생각나게 하고 그 갈대밭에 있는 모습들까지 합쳐서 그 시간을 뚫고 그 그림자로서 등장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그 뱀파이어적인 이미지, 그림자적인 이미지들이 신에게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사실 그게 이제 그 신이 이념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긴 한데 뱀파이어들이 신에게 버림받고 신을 거부하고 영원한 사랑을 추구했다면은 이들의 관계는 어쨌든 그게 등치되는 게 사실 이념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념이란 신을 버리고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럼 신에게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쨌든 간에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이가 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신께서 가면은 아이고 욕심쟁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냥 죽어. 내가 그래서 유한하게 디자인했건만 이러면서 뭐 그쵸. 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 거죠. 말씀하신 그런 뱀파이어나 그림자라는 게 영화에서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클립스인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말한 그 성당의 둥근 하늘에 있는 천장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창문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역광같이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고 빅토르가 공연을 하고 뭐 나중에 줄라가 거기서 춤을 추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클럽 이름도 이클립스고 그 간판이 되게 크게 나오죠. 그 인물의 머리 위에. 이클립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자잖아요. 네, 그쵸. 그림자죠. 어떤 되게 거대한 시대에 가려진 그림자 속에 개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그 헤드룸 같은 경우에 되게 이 인물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이클립스 같은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언어 장난 같은 거긴 한데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몇 년 파리, 뭐 몇 년 유고슬라비아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져서 툭툭툭 나올 때 그 사이에 사라진 까만 시간들이 되게 그거를 영어로 이제 엘립시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생략이라는 말줄임표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 엘립시스가 사실 이클립스랑 되게 스펠링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그걸 되게 검색을 많이 해요. 이클립스와 엘리시스의 용례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뭔가 생각해봐도 어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그래서 좀 이미지가 찾아봤었거든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걸 알았는데 음. 어원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열심히 안 하니까요. 반성하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재밌었던 이 영화에서 좋았던 거는 흑백인데, 음,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과거를 다루고 음. 뭐 4대3 비율을 쓰니까 뭔가 되게 어울려 보이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되게 많은 장면들이 사실은 되게 컬러풀할 거라는 거. 특히 극단의 공연은 그 옷이나 무늬 같은 걸 보면,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흑백의 화면이 이걸 되게 이념을 무채색으로. 선전한 애들이 특히나 또 화려한 색을 좋아하니까. 그쵸. 그 스탈린의 초상화도 굉장히 뭔가 음. 막 빨강색 되어 있고 막 이럴 것 같은 붉고 느낌. 푸르고. 그럴 것 같은데 막 국방색 막. 근데 그것들을 다 무채색으로 변환시키면서 음, 죽어 있는 사회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흑백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탈린이나 그 사회 자체가 흑백이라는 점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흑백의 웨스 앤더슨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폴란드에서의 장면들 대부분이 극단 공연이나 폴란드에 있는 건물들을 잡을 때 되게 대칭적으로 잡는데, 특히 여러 인물을 잡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처음에 그 스탈린 그 초상화가 올라가는 거를 반대했던 그 파트너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공연을 결국 보면서 무대 객석에 앉아서 그걸 볼 때 되게 인물들이 좀 거의 풍자적인. 저는 오히려 되게 유령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자가 까맣고 얼굴이 둥둥 떠 있는. 근데 그들의 배열 같은 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되게 질서정연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약간 반항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여자가 되게 뭔가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러면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 극단적인 그 대칭이 웨스 앤더슨에게 그것은 유의라면은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너무 사실 진지한가요? 공산주의적이죠. 제가 느끼기엔 너무 그냥 공산주의적이죠. 네네. 그렇죠. 정말 근데 사실은 지도자의 얼굴을 신의 얼굴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샷이 또 이 안에 풍자가 없기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극단을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음악도 정말 그 오래된 곳의 민요에서부터 그 남자가 나중에 피아노로 연주하는 재즈 음악 같이 결국엔 그 두 다른 이념, 두 다른 음악, 두 다른 세계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그저 좌우 반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남자의 피아노 치는 손이 좌우 반전이 돼가지고 두 번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딱히 뭐 공산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한다기보다도 그 두 세계 모두에서 갈 곳 없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너무 슬프게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For My Parents 이렇게 나오죠, 자막에. 실제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헤드라인만 봤는데 감독의 부모의 삶에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영화의 모든 게 그런 부모님의 이야기의 조합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배우가 굉장히 멋있었다. 레아 세이두를 닮았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추천 영화를 할까요? 네, 추천 영화로 들어갑시다. 제 먼저? 추천 영화는 네. 앞에서 일부에서 잠깐 언급한 장리 고다르의 알파빌이라는 영화고요. 이 알파빌이라는 영화는 고다르의 몇 안 되는 SF 영화로 유명하지만 사실 SF스러운 면은 별로 없는데 있다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프랑스 당시 파리 도시에 유리로 된 건물들이 얼마 없을 때 그 건물들 앞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데. 그렇죠. 고다르는 거기서 디스토피아 그러면서 우리가 찍은 거죠. 아예 세상이 망해가려고 이러면서. 이 영화는 알파 60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해서 아재 개그 안 하시나요?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용기를 잃었네요. 이 알파 60이라는 컴퓨터는 조지 오웰의 그 1984를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하는 떠오르시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요. 일단 이 세계의 특징은 감정이 없는 세계죠. 감정이란 걸 모르는 세계고 정말 순전히 통제된 사회고 왜라는 질문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인데 재미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알파 60이란 컴퓨터를 만든 박사가 성이 노스페라두라는 것이고 주인공이 이곳에 침투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여인이 이 노스페라두의 딸이라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이 노스페라두라는 뱀파이어적인 이미지, 예전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술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과학기술이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을 해주는 기계였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 마법에 익숙해서 그렇죠. 지금도 이것도 안 돼?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조그만데 사람이 들어있다니 하면서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기괴한 결합 같은 게 있어요. 그 과학적인 컴퓨터와 이 그림자들의 기괴한 결합이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결국에는 이 꽁꽁 싸맨 그 디스토피아의 사회에 어떻게 감정이라는 게 침투하는가. 결국에는 사회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이 감정 없는 사회에 감정이라는 것이 침투하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 영화는 일종의 사랑 이야기고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곳에 사랑이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콜드워를 보면서 어쨌든 고달의 알파빌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또 코폴라의 그렇죠. 그러면 너무 많이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4번째 추천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네. 현강무주에게 커트 당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전 커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난할 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야? 그냥 그렇습니다래. 비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 추천작은 고달의 알파빌. 하지만 역시나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추천하고요. 네. 이게 사람이 그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콜드워의 두 빅터와 줄라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는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거야. 네. 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빵빵 터지는 장면도 있고 근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되게 숙연해지는 면이 있어요. 황광모자님의 추천작을 네. 들어볼까요 그럼? 저의 추천작은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1942년작 카사블랑카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다른데 어쨌든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사랑을 도모하고 그 사랑이 또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갑자기 되게 슬프네요. 왜냐면은 그 카사블랑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이들이 피해서 간 공간이잖아요. 이클립스죠. 네, 그 콜드워를 피해서 간 공간인데 거기서 실패하는 얘기네요. 카사블랑카는. 그렇죠. 이렇게 또 좌절스러운 해피엔딩이라고 말해놨는데 아니다. 건너가서도 아니 근데 사실 카사블랑카가 또 새드 엔딩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구석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새드 엔딩을 애매한 새드 엔딩은 없다 애초에. 그런 게 어딨냐. 없다. 뭐 일단 전쟁 중에 그 헝가리였던 것 같아요. 헝가리를 떠나서 망명을 와서 모로코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여자가 있고 이 여자의 남편이 굉장히 형화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 이 떠밀리듯이 모로코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클럽을 차리고 거기에 몰려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있죠. 험프리 보가트가 있죠. 이 둘은 과거에 알았던 사이인데
이 여자가 모로코에 옴으로써 다시 감정이 시작되는데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이제 험프리 보가트가 용단을 내리고 이 여자와 남편을 미국으로 보내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닌가요? 새드 엔딩인데요? 근데 그쵸, 험프리 보가트에겐 새드 엔딩인데 모르겠네요. 새드 엔딩이네요. 근데 어쨌든 카사블랑카를 떠올렸던 것은 이 국경을 넘어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약간 비슷했던 것 같고 또 대의와 시대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슬프죠. 슬프네요. 대의와 시대 때문에 그런 건데 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최소한 여기서는 시대 때문인데 대의는 엿먹어라 하잖아요. 아, 그렇긴 합니다. 훨씬 전 대의는 이게 40년대 영화와 2010년대 영화의 차이가 아닌가. 2010 냉전을 지난 영화와 냉전을 지나지 않은 영화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대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험프리 보가트는 마지막 장면에서 명대사를 남겼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죠? 당신의 눈빛의 건배를.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어 번역이고 사실은 뭐 Here's to your eyes인가 뭐 하여튼 뭐 별 아이인가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러네요. 그런 험프리 보가트에게 해피엔딩과 같은 영화. 하지만 슬픈 결말을 가진 카사블랑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 얘기 하나요? 타임 고즈 바이. 아, 이 영화에도 피아니스트가 한 명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샘이라는 카사블랑카 클럽에 고용된 피아니스트고 그 여자가 잉그리드 버그만 그분이 이제 클럽에 오랜만에 와서 샘에게 그 노래 연주 좀 해줘. 그거 알잖아.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As Time Goes By라는 노래고 굉장히 명곡입니다. 슬프죠? 아,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장면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 이 노래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이 남자 주인공이 샘이 이 노래를 연주하는 걸 듣자마자 달려와서 화를 내면서 못하게 맞아요. 하죠. 하여튼 슬픈 영화입니다. 네. 네. 이 사운드라는 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콜드워 영화를 볼 때 이 초반 장면에 이 소리를 찾아서 헤매잖아요. 결국에는 뭔가 실체 없는 것을 찾아 헤매고 과거를 찾아서 헤매면서 그 안에서 이 줄라라는 여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이 영화의 시작부터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뭔가 오늘 중구난방이었지만 과거를 담은 어떤 강력한 매체네요. 네, 소리라는 게. 이 콜드워 좋으니까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그때 잉그리드 버그만 대사가 Play it Sam 이건데 그러니까 이것 좀 연주해줘 이건데 요것을 이용해서 우디 알렌이 만든 코미디 영화가 있죠. Play it again Sam이라고.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디 알렌이 연기하는 역할이 되게 험프리 보가트를 동경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미디 영화니까 옛날 영화지만 재밌어요 그것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사바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었고 저희가 끝내기 전에 저희가 엄청 오래 끌었던 그 레인보우 나의 사랑 청취 이벤트에 추가 상품이 있었잖아요. 네네. 책과 배지 등을 비롯한. 네. 그래서 그것을 드디어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시사회 티켓을 드렸던 물론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셨지만 티켓으로 드렸던 하여튼 5분을 무작위로 뽑아서 상품이 4개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제비뽑기를 하려고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5분 지원해 주셨는데 한 분만 못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네네. 하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네. 4분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또 임의로 정하기에는 죄송해서 그냥 저희끼리 포스트잇으로 제비뽑기를 만들어서 랜덤으로 그렇습니다. 뽑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코엔 형제처럼 랜덤이죠. 그러면 제가 상품을 얘기하면 펭귄맨님이 뽑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배지 레인보우 나의 사랑 배지가 2개가 있어서 그거 2분을 뽑아주시죠. 네. 첫 번째로 레인보우 나의 사랑 배지를 받으시는 분은요. 핑풍. 핑풍님. 네. 그리고
두 번째 배지를 보내드릴 분은 바니 662라고 있는 게 맞겠죠? 네, 바니유기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기믹스 책을 책을 보내드릴 분은 아라비님. 아라비님. 그리고 마지막 레인보우 나의 사랑 원작 소설과 거기에 끼워져 있는 엽서와 북마크 등. 는 올리브유 알라이님. 네,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분들께 축하드리고 네. 이 마지막으로 또 남은 후스님은 후스님께는 죄송하다는 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언젠가 또 준비를 좀 더 해서 네.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네. 또 다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어설픈 제비뽑기였지만 급조한 제비뽑기였지만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거. 네, 이분들은 그러면 주소를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공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택배를 보내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소랑 연락처를 받아야 해서 그거는 공지사항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2주 후에 네. 영화 사바, 오랜만에 한국 영화 사바와 함께 특별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